안녕하세요. 김광삼 찐곡TV 김광삼 변호사입니다. 속보가 떴네요. 이성균 씨가 사망을 했다는 소식입니다. 이성균 씨는 마약 투약 혐의로 그동안 수사를 받고 있었죠. 그리고 본인은 억울함을 많이 호소를 했었는데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걸로 추정되어서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이 고인이 어떻게 발견이 됐고 그 장소가 어디였나요? 지난 26일 날 고인이 이제 유서를 쓰고 집을 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매니저가 다음 날이 돼도 청담동에 있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수색을 했는데 이성균 씨의 차량이 성북구에 있는 어느 공원 옆에 주차돼 있었고 그 차량 안을 보니까 이성균 씨가 숨져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조수석에 번개탄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경찰은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고 결과적으로 타살 혐의가 없기 때문에 소방대원이 서울대병원으로 이송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 수사를 받고 있는 중에 극단 선택을 한 건데 이 수사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었나요? 이성균 씨의 수사는 이제 유흥업소 실장의 진술에 의해서 인천경찰청에서 이제 수사가 시작이 된 겁니다. 3번에 걸쳐 조사를 받았죠. 한 번은 1시간, 두 번째는 3시간, 세 번째는 이제 19시간을 걸쳐서 조사를 받았어요. 19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것은 이제 밤샘 조사를 받았다는 거고요. 아마 그때 마약과 관련해서 이성균 씨가 부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추궁을 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성균 씨가 그 관련해서 3억 5천만 원을 뜯겼거든요. 그래서 공갈 혐의로 유흥업소 열실장하고 이제 제3자를 고소를 했는데 그 고소와 관련해서 아마 장시간 수사를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이제 수사 진행 상황이 유흥업소 여실장은 자기 집에서 이성균 씨하고 5번에 걸쳐서 케타민을 투약했고 대마초를 피웠다. 이제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고 있어요. 케타민을 흡입할 때는 이제 빨대로 코에 넣어서 흡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성균 씨는 4번은 간 건 맞다. 그렇지만 한 번 정도 케타민을 흡입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케타민이 아니고 수면제를 알고 흡입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어요. 둘 사이의 진술의 공통점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케타민을 빨대를 통해서 코로 흡입했다. 그런데 이성균 씨는 수면제로 알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과연 누구의 진술이 신빙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이성균 씨가 이제 처벌을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죠. 왜냐하면 마약이라는 것은 고의범이에요. 그래서 마약을 알고 흡입했을 때만 처벌을 받지 모르면 처벌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억울함을 호소를 하면서 이성균 씨는 난 거짓말 탐지 좀 조사를 해달라 그렇게 요구를 했어요. 그래서 경찰에서는 거짓말 탐지 조사를 할지 여부를 검토를 하고 있는 와중에 이런 엄청난 사건이 일어난 거죠. 이 유흥업소 여실장은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되어 있는데 자신도 이제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 협박을 받았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요. 그 제3자가 밝혀졌나요? 네, 밝혀졌어요. 유흥업소 여실장이 텔레그램을 통해서 제3자로부터 자기도 협박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 제3자가 누구냐면 이 여실장하고 평소에 굉장히 친하게 지내면서 여실장의 윗집에 살았던 이웃집 여인이었어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경악스럽죠. 소름 끼치고. 그런데 좀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있죠. 어떻게 이 제3자인 여인이 유흥업소 여실장하고 이성균 씨의 내밀한 관계랄지 마약 투약을 했던 걸 어떻게 아느냐 이거예요. 그걸 여실장이 알려주지 않았으면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러면 이 여실장과의 제3자의 관계 그리고 그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이런 걸 전체적으로 보면 둘이 공모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있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경찰은 아직 공모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밝히지 못했다고 얘기는 하고 있지만 그리고 둘이 나눈 어떤 대화 내용이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반말해요. 그리고 뭐 1억 정도 필요해? 그렇게 얘기하고 킥킥킥킥 서로 키득거리고요. 그런 걸 보면 제3자를 본인이 모르고 있었다? 이런 여실장의 진술은 사실은 납득이 가지 않고 신빙성이 없다고 봅니다. 아무래도 이성균 씨가 좀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싶은데요. 좀 그런 측면이 있죠. 이성균 씨가 처벌받느냐 받지 않느냐는 여실장의 진술을 믿느냐 이성균 씨의 진술을 믿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런데 여실장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공갈도 하고 이제 보통이 아니에요. 유흥업소 여실장이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거기에 비해서 이성균 씨는 오히려 좀 약간 순진한 측면이 있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얼마나 억울하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겠다고 하겠어요. 저도 이제 사건을 하다 보면 굉장히 너무 억울한 피의자들은 거짓말 탐지 좀 받게 해달라고 사정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거짓말 탐지기에서 거짓이 나오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 걸 보면 이성균 씨는 굉장히 억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짓말 탐지 조사에서 이성균 씨가 진실 반응이 나오면 사실 이 사건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거든요. 그럼 명예도 회복할 수 있고 어느 정도는. 그런데 너무 결과도 나오기 전에 너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았나 그런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단순히 이제 뭐 무혐의, 불송치 가능성 이런 것보다는 가족들이라던가 본인의 명예 이런 게 좀 부담스러웠을 것 같아요. 그런 측면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이 아무리 억울하고 나중에 불송치 결정, 죄가 안 되는 결정을 받는다 할지라도 사실은 그 유흥업소 여종업원과 관계 이런 것들이 본인의 배우자도 유명한 배우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자녀들 이런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상처를 줄 수 있죠. 이제 그것도 견딜 수 없었을 거고 또 본인 자체도 지금 이전에 찍었던 영화 다 개봉 연기도 있잖아요. 그리고 주연도 교체되고 그다음에 촬영도 중단되고 또 그로 인해서 물어져야 할 손해배상 금액도 어마어마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적으로 본인에게 굉장히 압박감으로 다가왔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 본인이 이렇게 수사 중에 사망하게 되면 앞으로의 수사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수사 대상이 없어지는 거죠. 이제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공소권 없음 처분을 합니다. 공소를 제기할 대상이 없다 이런 취지의 결정을 하죠.